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머니. 안녕하세요. 장르가 머니 앵커 권혁수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르가 머니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자리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시는 경제 선생님, 설명천재 푸릉푸릉 박시동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설명천재 박시동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한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희 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 구재희 회장입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가 오고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지 않으십니까? 감이 옵니다. 네. 연말이 또 됐고 구재희 회장님이 나오셨다. 네. 기대가 되는데 자, 그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죠? 자, 이 주에 가장 핫한 이슈를 전해드리는 시동 이슈. 오늘 제가 준비해온 이슈는요. AI 반도체주의 급락 소식입니다. 띠로리. 네. 절대 급락하지 않을 것 같았던 분야였는데. 맞습니다. 네. 지난 며칠 사이에 미국의 대표적인 AI 기업 두 군데에서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네. 첫 번째가 오라클이라는 회사입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예상치보다 조금 떨어진 걸로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지출은 시장의 예상치보다 무려 37억 불이나 더 늘어난 걸로 이야. 잡혔어요. 그러면 수익성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번 건 적은데 나간 게 많다는 얘기니까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무려 두 자릿수나 폭락하면서 시장에 큰 우려를 사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회사는 매출이라든지 순이익은 굉장히 좋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오라클 때 실망한 것을 브로드컴이 좀 만회해주나라고 했는데 막상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AI 관련해서 생각보다 마진이 작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매출은 좋은데 마진이 작은 거죠. 순이익이 적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 실적 전망치를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놀래버린 거죠. 며칠 뒤면 2026년인데 네. 요 며칠 뒤까지도 현재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시장이 혼란하단 말이야? 라고 하니까 브로드컴은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역시 두 자릿수나 폭락하면서 시장이 좋지 못했습니다. 다만 마이크론이라는 회사는 다시 한번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네. 투심을 좀 회복하고 있고요. 앞으로 AI 관련한 이 반도체주, AI주가 어느 정도 투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우리가 조금 더 예의주시해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야, 이 되살아난 AI 거품론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에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주고 있는데 네, 그렇더라고요. 저도 명치가 좀 아픕니다. 왜 자꾸 아프세요, 매주? 이 정도면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거센 파도에 지금 네. 제가 막 맞고 있어요. 휩쓸리고 있어요? 휩쓸리고 있는데 제발 좀 잠잠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평론가님 두 번째 시동 이슈? 네, 두 번째 이슈는요. 고려 아연이라는 회사가 미국의 재련소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고려 아연은 어떤 회사냐면요. 비철금속 재련 관련해서 세계 1등이에요. 오, 어마어마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아주 국가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회사입니다. 네. 네. 울산에 큰 공장이 있는데요. 이 울산 공장과 거의 똑같은 공장, 쌍둥이 공장을 미국에 새로 짓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오. 그런데 그 미국 공장에 무려 미국 정부가 직접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이 한꺼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미국 정부의 투자를 받는 대신 고려아연의 본사 주식 약 10% 정도를 미국에게 배정하는 계획이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미국의 재련소를 투자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우리의 기술이 핵심적인 뺏길 것 기술이 같아요. 미국으로 유출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살 수 있죠. 뺏기면 절대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지금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 중이에요. 여기서 갑자기 미국 정부가 새롭게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자칫하면 미국 정부의 어떤 영향력 하에 회사가 놓이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 또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앞으로 주요 기업들의 해외 진출 사례에 대해서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슈네요.
10%면은 그렇게 적지 않은 지분이거든요. 그렇죠. 엄청 큰 지분이죠. 큰 지분이거든요. 네네. 고려아연의 미국 투자 결정이 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도 저희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크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혁수 앵커, 이주앤머니. 네, 모두가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13월의 월급, 즉 연말정산 환급금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접니다. 네네. 바로 옆에도 있네요. 직장인이잖아요. 예,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앞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몇 가지 공제 항목만 꼼꼼하게 챙겨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깝게 날려버리는 세금 혜택이 없도록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연말 세테크 전략을 이주앤머니에서 하나씩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명 세테크라고 하죠.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감하면서 환급은 극대화하는 거. 뭐 건너 들은 팁 많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안경 구입비 같은 거, 렌즈나 안경 착용하신 분들, 저 같은 경우도 렌즈를 지금 착용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도 이제 세액공제를 통해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고. 네, 이런 뭐 세세한 팁들을 뭐 몇 가지 알고 있긴 네, 한데요. 그런 팁이 지금 5,000개가 되는데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그 회장님 네. 몇 가지 팁들만 좀 소개 좀 네, 네. 부탁드릴게요. 절세하는 팁으로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금융 상품을 이용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연금저축에 이제 보통 이제 많이 가입돼 있는데, 그리고 IRP라고 해서 개인형 퇴직연금 네. 네네네. 그런 이제 세공제를 받는 방법. 일단은 뭐 연금저축을 연 600만 원 정도는 불입을 하시면 공제액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또 IRP 계좌에 또 가입하시면 300만 원 정도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공제율이 한 굉장히 큰 12%에서 15% 되기 때문에 네. 두 개를 이제 900만 원이죠. 네. 그거를 가입을 하면은 연간 한 148만 원 정도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48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회장님, 그럼 이게 가입을 하고 일정 금액 이상 저축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하나요? 그런 조건은 따로 없나요? 그러니까 연간 불입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요. 매년 들어간 불입만 금액에 해주시면 대해서. 되고 매년 연 단위로 이렇게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연말에 뭐 한꺼번에 내도 혜택을 네네. 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예. 얼마 그렇군요. 남지 않았어요. 해야죠. 예, 이제 그 빨리 해야 600만 원에 이제 미달하는 금액이나 아까 그 IRP 같은 경우 300만 원에 미달하는 금액이 있으면 추가 불입하셔서 공제 혜택을 받으시면 지금 바로 아까 체크해야 되네요. 세금을 많이 내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많은 혜택이 되겠죠. 네. 그리고 IS계라고 우리 뭐 그 ETF라든지 주식 같은 거를 거기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계좌도 있는데 네. 또 만기가 되면은 연금저축 계좌로 이제 이전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체 금액의 10% 정도를 추가로 또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제 나름의 꿀팁을 알고 있는 게 사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아니면 현금. 예, 아니면 현금 영수증. 네. 그렇죠. 네. 그 왜 그런 거예요? 그 뭐 알고는 있어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그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지출을 장려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의 과표를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쓸 때가 30% 그리고 신용카드인 경우에는 15% 두 정도밖에 배가 차이 나네요. 예, 공제 네. 안 해주기 때문에 더욱더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절세가 된다는 얘기죠. 돈을 낼 때 체크카드랑 현금 영수증을 활용하는 게 신용카드를 쓰는 것보다는 무조건 좋네요. 무조건까지는 아니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소득 공제가 되는 부분은요. 자기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이 돼요. 네. 그러니까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나 체크카드를 쓰나 공제가 안 되니까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신용카드는 마일리지 서비스도 하고 할인 혜택도 주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총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거를 넘어가는 부분부터 이제 체크카드랑 현금 영수증을 활용하는 게 가장 지혜롭다. 그것도 이렇게 체크를 해야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네요. 맞습니다. 그냥 무작정 체크카드만 쓰면은 또 불리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카드사 혜택을 다 못 받고. 예. 내년에는 요거 꼭 명심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회장님. 저는 맞벌이 부부인데
이게 둘 중에 한 사람한테 몰아서 이게 지출을 하게 되면 더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맞벌이 부부의 이 경우에는 재테크에 있어서는 이제 전략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요. 부양가족공제 같은 경우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게 유리하죠. 아. 왜냐하면은 소득이 높으면 그만큼 소득세율도 높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세금도 절세 폭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의료비 같은 경우도 총급여의 3% 이상 써야 의료비 공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총급여가 낮을수록 같은 지출액이라면 공제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네. 이런 이제 그 상한선을 넘어갈 예, 테니까요. 상한선이 있는 지출 부분에 있어서는 소득이 낮은 낮은 사람이 사람. 지출하는 것이 더욱더 유리하다. 아. 그럼 하은 아나운서가 훨씬 더 잘 버니까 남편한테 또 그 부분을 몰아주고. 남편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고 네. 그 상한선이 있는 부분을 제가 담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군요. 예,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가족사를 괜히 꺼내가지고 예. 걱정해서 그러는 아, 거예요. 제가 더 잘 벌고 싶다. 자, 그럼 맞벌이 부부 받고 자, 올해 코스피가 70%가 올랐습니다.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죠. 아. 우리 머니온즈 여러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또 존재하는 팁이 있다면요? 어떤 게 있을까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해가지고 2천만 원 이상의 이자 배당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근로자들인 경우에 근로소득이 있고 또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있으면 그걸 합산을 해가지고 종합소득 세율에 의해서 세금을 추가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말정산도 잘하시고 그런 다음에 내년 5월 달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주식 관련해서 내가 좀 돈을 벌었어. 그러면 주식 양도 차익에 관해서 세금이 없어요. 그런데 해외 주식은 세금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해외 주식은 양도세 약 22% 정도가 부과가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관해서 일단 우리가 또 참고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양도 차익이라는 건 팔았을 때 내는 차익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팔지 않고 부부간에 서로 증여를 해버리면 이게 양도세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안 나간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꿀팁으로 알고 계셨는데요. 네네. 이게 규정이 조금 바뀌었어요. 아. 그래서 부부간에 증여를 해도 괜찮은데 1년 이내에 매도를 해서 차익을 챙기면 그때는 다시 양도세가 나가니까 1년은 넘기고 매도를 해야 이 해외 주식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 이 우와.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와, 아니 저는 이런 거에 해당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일단 뭐가 좀 발생돼야 이득이 2천만 발생돼야 원 이게 이상 좀 벌어봤어야 뭘 알죠. 아 이런 거 해당이 된 적이 없어가지고 네.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아 왜냐면 언제 벌지 몰라요 우리. 앞으로 우리 네. 달라질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거기 네. 때문에 미리미리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재산이 많을수록 좀 챙겨야 할 게 많은 느낌이 들긴 한데 내년에 저도 꼭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서 부동산 보유자가 내는 그 세금 있잖아요. 그런 것 좀 내보고 싶거든요. 네. 아, 회장님, 그 부동산 관련해서도 좀 세금 팁이 있을까요? 집이 없어도 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 월세 세액공제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세금 혜택을 줘서 주거권을 보호해 주는 거죠, 국가.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인 이제 세대주인 경우에는 15%에서 17%까지 1,000만 원 한도로 해서 세액공제 해주는데요. 우리 청년들도 이제 별도로 분가해서 이제 그 사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그런 예. 경우도 세대주로 별도로 주민등록만 전입신고만 되어 있으면 다 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는 전세를 얻기 위해서 돈이 없어서 만약에 대출을 받았다. 네. 그런 경우에 대출금에 대해서 이자를 낼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이자에 대해서도 공제를 해주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컨대 분양을 받았다든가 하면 이제 뭐 장기 모기지 같은 것들을 이제 얻게 되는데 그 장기 주택 저당 제출 이런 경우도 그 이자에 대해서 전부 다 공제가 받습니다. 주택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그 공제 제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택이 없는 분, 또 주택을 구입하는 단계에 있는 분, 또 심지어는 뭐 청약저축을 들었던 분들 이런 분들까지 각각 세액공제, 소득공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상황에 맞춰서 챙겨보시면은 큰 제세가 될 수 있습니다. 우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분들은 월세 그리고 주택 청약 저축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또 사회초년생이 알아둬야 될 좋은 팁 뭐가 있습니까, 평론가님?
부모님 중에서 소득이 없으신 분이 계신다면 부모님을 꼭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셔야 돼요.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크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첫 직장이야. 아직 6개월밖에 근무를 못했는데 이러신 분들 계시거든요. 예, 예. 네. 첫 직장에 한해서는 6개월 미만 근무자도 환급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중소기업에 이제 취업한 이제 근로자들이 많잖아요. 청년 네네. 근로자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감면 제도가 엄청나게 큰 게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인데요. 무려 70%에서 90%까지 5년 동안 감면이 됩니다. 매년 200만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청년들은 거의 소득세가 없다라고 보실 정도로 되고요. 이런 중소기업에 취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잘 몰라서 연말정산 하시는 작업하시는 분들이 놓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반드시 좀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진짜 꼭 당부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공제액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장 높은. 예. 예. 오, 중소기업 다니시는 청년분들 진짜 꼭 예. 참고해서 놓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반영해 주셔요. 네. 네, 이제 12월이 보름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연금저축 아까 말씀해 주신 네. 거 빨리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점검 리스트 좀 체크해 주시죠. 네. 아까 나오지 않았던 조금 눈여겨볼 만한 제도 한두 개만 더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뭐냐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결혼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혼인세액공제도 있습니다. 2023년은요? 23년에 결혼한 사람이 제 옆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 혁수 씨는 또 2026년에 결혼하면 이건 또 돼요. 됩니까? 예. 이거는 빠르게 움직여 가겠습니다. 그래서 혼인 신고를 한 혼인신- 해에 받아야 됩니다. 혼수고 바로 했어요. 아이고. 각각 부부 50만 원씩 해서 합산으로 총 100만 원의 혼인세액공제라는 걸 꼭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혼인세액공제. 예, 이거는 그렇습니다. 새로 생긴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새로 생긴 제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지역도 살리고 자기 네. 고향도 살리는 아주 독특한 제도인데 이것도 꼭 활용해 보시면 좋아요. 뭐냐면요. 10만 원까지 자기 고향을 지정해서 기부를 할 수가 있어요. 오. 그러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나 10만 원 더 할 거야. 우리 고향을 사랑해. 그러면 더 내시는 부분은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추가 15%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네. 또 하나는 이 기부를 받은 각자 고향에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보통들 답례품들을 줘요. 예, 이 답례품은 기부금의 약 30% 정도 해당하는 답례품이 보통 제공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향도 사랑하고 네. 세액공제도 받고 선물도 받고. 선물도 받고 우와. 일석삼조니까 이거 이것도 한번 삼조네요.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평론가 그럼 고향이 서울일 경우에는 서울에 기부를 하면 되나요? 자기 주소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다가 다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는 주소지를 강남구에 사신다. 그럼 강남구를 제외한 나머지 서울시의 24개 자치구에 다 할 수 있고요. 나머지 또 고향인 경우도 전국의 지자체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세무사회가 이번에 이제 그 행안부하고 MOU를 해가지고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대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어저께 역사상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돌파했어요. 1,000억 원. 기부금이요? 기부금이요? 네. 이야.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 총액이 1,000억 원 돌파했는데요. 연말까지 지금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남았는데 아마 2,000억 정도 이야. 돌파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특화 사업 같은 거를 하고 싶은데도 재정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지자체의 경우는 뭐 소아과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아이를 못 낳는 경우도 있고 이주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소아과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하는 그런 이제 지정 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네네. 그럼 거기에 이제 기부를 하게 되면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다 이제 세액공제를 또 받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로 아주 의미도 있고 세액공제도 그렇습니다. 하고 선물도 받고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네요. 네. 자, 근데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혹시 빠뜨린 게 있을까 봐 제가 좀 불안해서 회장님. 네. 현실적인 조언 좀 한 말씀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연말정산도 지금 세무 플랫폼에서 뭐 예컨대 공제액이 빠졌다 네. 하면서 이제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 아니면은 경력 청구를 해서 환급을 받아라 네. 네. 이런 이제 안내를 유도 광고를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네. 그 작년의 경우에 이제 국세청에서 그런 이제 환급 신고 들은 게 65만 건 정도 돼가지고 그걸 좀 일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세무 플랫폼을 통해서 연말정산 경영청구를 했던 것들이 대부분 99% 전부 다 부당공제였습니다. 진짜요? 근데 부양가족공제 대상도 아닌데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라고 해가지고서 환급을 신청했다든가 네. 소득 금액 100만 원 이상이 되면 못 받는데 그걸 다 알아서 안 받았는데 세무 플랫폼들은 마치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공제를- 광고를 해요. 예.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런 것들 부당 공제를 막는 시스템을 만든다고는 하지만 어떻든 이제 세무 플랫폼들의 유도 광고를 우리 국민들이 거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이런 이제 유도 광고라든지 이런 걸 못하게는 이번에 이제 세무사법이 개정이 돼서 더 이상은 이제 많이 못하겠지만 그 세무 플랫폼들이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속이고 힘들게 한 그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우리 국민들이 경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내가 더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도 꼭 명심하고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제 세액공제 받으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월의 월급, 보너스 두둑하게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유익하고 알찬 정보 전해주신 구재희 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